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수업 시간으로 지난번 수업에서 알려드렸던 감상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두 작가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와 이중섭인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그들 간에 너무나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오늘 소개하려는 작품들에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그런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비운의 천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시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삶이나 화가로서의 삶 모두 매우 흡사한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두 작가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작가들은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화가들입니다. 두 화가 모두 극심한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렸었고요. 짧은 생애 동안 고독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특히 반 고흐는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중섭의 경우에는 전쟁과 분단으로 가족과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괴로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죠. 반 고흐는 자살 시도 후에 사망을 했고 이중섭은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인한 병사였습니다. 게다가 이 둘은 사망할 때 나이도 불과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주 비슷한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두 사람 간의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우선 가족 관계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의 전폭적인 후원에 의지를 했지만 부모를 포함해서 그 외의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중섭은 일본인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그리고 헤어진 그 가족들에게 수많은 편지화를 보내는 등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작가들은 생전에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죠.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의 인정받지 못한 생애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생전에는 화가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 고흐는 단 한 점의 그림을 팔았고요. 이중섭 역시 개인전에서 작품이 팔렸습니다만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아서 극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작가의 작가로서의 어떤 어려운 삶 때문에 예술계에서 예술가의 삶은 언제나 가난하고 비극적이다 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반대로 작가로서의 다른 점도 보이는데요. 우선 정신질환의 유무입니다. 반 고흐는 일생 동안 정신질환으로 무척이나 고통을 받았고요. 정신병원에도 수차례 입원을 했었죠. 그리고 이는 그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혹자는 오히려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그런 작품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보이는 것은 그가 정신질환에서 환각으로 그림 스타일에 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와 반면에 이중섭 역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반 고흐와 같은 명확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신 영양실조나 음주에 의한 간경화 등이 주 원인이었죠.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직업이었던 화가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죠. 먼저 두 작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독창성의 공통점인데요. 독창적인 그런 개성이 돋보이는 화풍을 구축했습니다. 게다가 둘 다 상대적으로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걸작들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에 비해 두 작가의 차이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주요 소재와 상징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자화상, 해바라기, 밀밭, 사이프러스 나무 등 자연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주로 그렸고요.
특히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를 통해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이중섭은 작품 황소를 자신의 어떤 분신이자 민족의 상징으로 여겨서 가장 많이 그렸는데요. 이 외에도 어린이, 가족, 물고기 등을 주요 소재로 삼아 향토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정서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작품에 보이는 어떤 화풍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이 그림들을 보시죠. 그들의 붓터치는 마티에르 기법의 특징인 거칠면서도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점도 비슷하죠. 이런 특징을 사용하여 내면의 감정과 어떤 고뇌를 화면에 표출하는 표현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재료와 기법의 차이점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 고흐는 주로 유화를 사용해서 두꺼운 물감층과 회오리 치는 어떤 그런 선을 특징으로 하죠. 그런데 이중섭은 유화 외에도 은박지에 못으로 그림을 그린 그런 은지화 또는 담뱃갑 속지에 그림을 그리는 등 재료를 가리지 않는 그런 독특한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렇듯 반 고흐와 이중섭은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을 했지만 비극적인 어떤 생애, 예술에 대한 불굴의 열정, 강렬하고 독창적인 화풍 등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비운의 천재 화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중섭은 한국의 빈센트 반 고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렇듯 그 두 작가 모두 고독과 고통 속에서 내면의 열정과 순수함을 폭발적인 필치와 색채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종종 공통점이 비교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인 그들의 대표작 한 점씩을 직접 대비해서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핵심 주제는 밤하늘의 격렬한 에너지, 고독 속의 희망과 절망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주요 특징은 소용돌이 치는 역동적인 선과 붓터치, 강렬한 색채 대비입니다.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반면에 이중섭의 황소는 한국적인 정서의 상징인 민족의식, 강인함, 근면하고 우직함을 상징하죠. 그리고 작가의 고독과 열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 황소의 특징은 거칠고 힘찬 선, 붉은색과 노란색을 활용한 생동감과 그리고 격렬한 근육을 보며 힘이 보이면서도 우직한 그런 소의 삶처럼 육체적으로는 평생 동안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두 작품의 표현 기법의 유사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죠. 여기 보시면 고흐는 강렬한 필치와 역동성을 보여주는 밤하늘과 사이프러스 나무를 소용돌이치고 꿈틀대는 듯한 짧고 두꺼운 붓터치로 표현을 했는데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넘어선 내면의 격렬한 감정을 시각화했습니다. 역시 이중섭도 소의 근육과 힘줄을 거칠고 빠른 손으로 묘사해서요. 소의 맹렬한 기운과 역동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결국 이 두 작품 모두 격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런 필치가 특징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두 작품의 정서적인 유사성을 찾아보면 고흐가 요양원에서 밤하늘을 통해 느꼈을 그런 고독과 영적인 갈망 등이 담겨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중섭의 황소는 6.25 전쟁 이후에 절망적인 시대의 상황, 그 속에서 가족과 헤어졌던 작가의 강렬한 생명력과 울분, 그리고 민족의 고난을 이기려는 의지를 투영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둘 다 극한의 고독과 내면의 강렬한 힘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그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타나는 주요 상징들은 고흐의 어떤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그의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그 반대로 고통을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과 별을 보시죠. 밤하늘을 가득 채운 그 소용돌이 치는 구름하고 빛은 고흐가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당시에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인 불안 그리고 고뇌를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격동적인 붓터치와 역동적인 움직임은 그의 감정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 그 병실에서 갇혀서 하루 종일 있게 되면 특히 이 새벽과 같은 밤에 아무도 주변이 없는 이런 외로움을 겪게 된다면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또 반대로 보면 이 세상엔 자기밖에 없다.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는다라는 극도의 어떤 고독함, 외로움이 그의 뇌리를 스쳐나갔을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겠죠. 그 마음을 우리는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밝게 빛나는 별들은 고흐에게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 영원한 세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요소였습니다. 고흐는 실제로 편지에 별을 보며 위안을 얻고 영성을 찾으려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림 속의 11개의 별이 성서에 나오는 창세기 37장의 10별이라는 거에서 영감을 받았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별은 그에게는 희망이었고 자기의 희망을 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사이프러스 나무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전경에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종종 죽음이나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더욱이 그렇게 여겨지죠. 그림에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듯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있는데요. 이는 고흐의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것, 즉 하늘 또는 신에 닿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작가의 심리적인 의도로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과 땅,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고요. 구도적으로 봐도 땅과 하늘을 잘 연결시켜주는 구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이고 또 구도적 요소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그 다음은 아래의 고요한 마을과 교회 첨탑을 한번 보아주시죠. 여기서 이제 그림 하단의 마을 풍경은 위에서의 격렬한 밤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를 보여주죠. 이는 고흐의 고통스러운 내면과 일상적인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신앙, 고향, 가족, 자 이렇듯 마을 중앙에 우뚝 솟은 교회 첨탑은 고흐가 목회자였던 아버지를 통해 접했던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고 영성의 근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눈엔 교회의 첨탑으로 상징되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에 그는 정신병원 독방에서 여러 날을 창밖을 내다보며 고요한 마을의 모습이 그의 지독한 외로움과 겹치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깜깜한 이 시골 마을에 고흐는 혼자 정신병원 창살에서 그 밖에 시골 모습을 바라보며 엄청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한편으로는 자신으로 묘사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한편으로는 불멸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의 불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투영시키기도 했습니다. 고흐는 이 작품에서 자연 풍경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어떤 감정과 영적인 열망을 격렬한 붓터치와 상징적인 형태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중섭의 황소의 상징성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중섭 화가에게 그 황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황소는 자신과 한민족의 복합적인 정체성 및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상징이며 자기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이중섭의 그 황소 작품에 나타나는 주요 상징과 심볼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민족 정신과 자화상으로서의 황소가 또한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암울한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의 끈기와 우직함으로 버텨낸 한국 민족의 강한 의지와 끈기 그리고 기계를 상징합니다. 이 부분은 그 자신과도 겹쳐져 있는 그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흰 소는 백의 민족이었던 조선인의 상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토적인 어떤 정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소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던 한국에서는 가족처럼 여겨지던 아주 친근하고 중요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향토적으로도 그렇고 소박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것이죠. 이중섭은 소는 자신의 분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는 소는 나요, 나는 소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소를 자신과 동일시했었습니다. 황소의 힘찬 모습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작가 자신의 불타는 예술의 혼과 그리고 강렬한 생명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소의 애전하거나 고독한 표정, 그리고 여기 또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모습은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가난, 그리고 불안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의 자신이 갖고 있는 고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중섭의 자신의 내면적인 풍경과 고독, 그리움을 반영을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죠. 좀 더 조형적인 요소의 상징성을 한번 본다면 우선 색채인데요. 많은 황소 작품에서 이제 보이는 강렬한 붉은색은 단순히 어떤 소의 털 색깔이 아닌 작가의 끌어오르는 정열이라든지 분노, 슬픔, 투쟁 의지, 생명력 등 격정적인 감정을 상징하면서 화면에 역동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갈색 같은 경우에 보면요. 소의 몸이나 바탕에 사용된 갈색 계열은 흙과 자연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민족의 근원이자 향토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경우에는 이 흙,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선과 필치죠. 거칠고 역동적인 어떤 선이 바로 그의 특징인데요. 황소를 표현하는 그 굵고 짧으며 힘찬 선들은 소의 어떤 육중한 몸체나 근육의 힘을 강조하고요. 작가의 격렬한 감정과 분출하는 그런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 선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이는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그의 강인함의 어떤 표상이라고도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중섭 작가 그 자신은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버텨내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고통스러워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화면 구성을 보면요. 소의 머리나 얼굴을 한번 화면 중앙에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린 이 작품들은 소의 진중하고 또 묵직한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다분히 의인화된 소의 표정과 내면을 독자에게 강렬하게 소개합니다. 그의 내면적인 면을 그의 자화상처럼 소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 모두 후기 인상주의나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화가죠. 사후에 전 세계적으로 혹은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국민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중섭과 고은은 시대를 초월하여 불행 속에서도 위대한 예술론을 불태운 작가로서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된 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이 두 화가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는 반론이 있으시다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댓글로 답변 다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